제가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뭐 페이스북이 아예 메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얘를 뭐지 도대체? 바꿔야 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야, 나는 귀찮게 좀 하지 마라 좀. 그래, 오늘 아빠 피곤해. 알았어. 저리 가봐. 그래도 아빠가 잘 받아주네. 저희가 1부를 찍고 잠깐 이제 화장실 갔다가 2부를 찍고 있는데요. 저희가 NFT 얘기하고 현실의 미술 시장 이런 얘기하면서 코인 얘기도 좀 했었고요. NFT 시장이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디지털로 반영하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결국 NFT 얘기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세계로 또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형 만나면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뭐 페이스북이 아예 메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얘를 뭐지 도대체? 바꿔야 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근데 페이스북이 지금 이제 기사들 찾아보면 전 잘 모르지만 얘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메타버스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또 기사 찾아보니까 이런 또 재밌는 내용이 있대요. MS에 있는 기술 뭐 펠로우인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의 전략 자체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비전이다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한 명이 많은 메타버스 세계들이 있을 텐데 이걸 통솔하고 자기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이윤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구글이 이제 검색을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또 네이버가 한국의 이쇼핑하고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쿠팡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독점이라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비판을 또 하더라고요. 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페이스북하고 MS의 행보에 대해서? 우선 MS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죠. MS가 요즘에는 그 클라우딩 기업으로 완전히 갔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MS는 자기의 진짜 돈벌이인 윈도우를 은폐해 놓는 거죠. 우리 윈도우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짜로 윈도우 쓸 수 있나? 없죠. 그리고 윈도우 없이 컴퓨터 돌아가나? 물론 애플은 돌아가죠. 네, 네, 네. 애플은 돌아가지만 저는 그건 뭐 페이스북을 공격하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은 이미 디스토피아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네, 페이스북이 이번에 한 거는 자기들이 하는 사업 구조를 바꾼 게 아니라는 게, 이건 저는 사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페이스북이 자기들의 사업 구조를 전혀 바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페이스북은 2차원적인 완전히 연결된 세상이에요. 근데 메타버스는 3차원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세상을 이제 페이스북은 만들고 싶은 거예요. 페이스북은 왜냐면 그리고 폐쇄적이잖아요. 자기들이 폐쇄적이라는 것도 절대 바꾸지 않는 이유가, 폐쇄적이어야만 자기들이 주도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진짜로 그런 모든 제약 속에서도 쓰고 있다. 트위터도 사실 똑같은데, 트위터는 그래도 이제 말로만 하는 거라서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은 들지만 근본은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은 나는 원래 그 2차원에서 하던 거를 그 블록체인이랑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그냥 3차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 뿐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디스토피아적이라고 생각하면 페이스북을 지금부터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플랫폼을 자유롭게 쓰시던지. 근데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온라인에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구글 쓰면 구글만 쓰게 되고, 페이스북 쓰면 페이스북만 쓰게 되고, 애플 쓰면 애플만 쓰게 되고, 결국 이제 하나로 독점 집중화되는 것이 이 온라인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2차원에 있는 걸 3차원으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나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페이스북이 생각하기에 이제 메타죠. 메타라고 할게요, 지금부터는. 메타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한테 예전에 계정을 주듯이 메타버스 세계에다 공간을 줘야겠다 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자기 집이죠, 말하자면. 집이나 땅을 당분간은 그냥 줄 것 같아요. 주면은 이제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지만 싸이월드처럼 집도 꾸며보고, 처음에 공짜겠죠? 공짜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서 교류하게 되는 거예요. 형 얘기 듣다 보니까 섬뜩한 게, 처음에는 공짜로 이렇게 주다가 네트워크 효과잖아요. 각각의 메타버스들이 다 생길 텐데 그 메타버스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비즈니스가 발생하고 돈이 발생하고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좀 되겠다 싶으면,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든 어디서든 정부처럼 재산세를 걷어가는 거야, 코인으로. 앱스토어가 그거잖아. 자동으로 재산세가 걷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네가 구찌가 들어와서 옷을 팔 때마다 소득세 내, 법인세 내. 이 세 개만 만들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를 대체하는 거잖아, 이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거잖아. 말 끊어서 미안한데, 그 다음에 정부한테 그냥 우리가 다 걷어가지고 얼마 줄게. 쇼부로 보면 정부는 자기가 수금 활동을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 그 되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 페이스북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구글 앱스토어에서 수수료 떼가는 거, 애플 앱스토어에서 수수료 떼가고, 페이스북에서 특정 사용자들한테 이제 광고료 같은 거 받는 거,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간다는 걸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제가 터보님 집에 가는데 걸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뿅 하면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나오고, 실제로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멀면 좀 더 시간을 오래 끌 수도 있어. 근데 그 기간 동안
동안에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정도만 해도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갔는데 이제 갔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멋있는 거야. 터보님 집 너무 멋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해보고 터보님 집에 가면은 그림도 볼 수 있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좋은 것들이 많다. 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겠지. 근데 이제 터보님이 호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이 놀이공간이나 이런 게임처럼 꾸며져 있어. 그럼 거기서 이제 구경할 거 구경하고 놀고 하다가 예를 들면 터보님이 이제 어떤 그림은 정말 이건 그냥 보여줄 순 없다. 0.1달러만 내라. 이제 그걸 이제 체크해놓고 가면은 사람들이 보고 싶으면 클릭하는 거예요. 네. 클릭하면 당연히 블록체인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결제되고 그러면 보고 나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방금 이제 형 얘기 들어보면 IT에 친숙하고 조금 이제 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좀 친숙한 사람들, 오픈시를 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 자유자재로 거래하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반 사람한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념 자체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럼 윈도우라는 것도 이걸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맞아요. 폼이잖아. 맞아요. 이런 게 나오겠네.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귀찮아,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귀찮아 하시잖아요. 조만간 이거를 완전히 증권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송금하듯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그게 첫 번째로 나오고 이제 터보님 얘기하신 대로 메타의 메타버스 안에서 그냥 진짜 지나가다가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지금 쓰는 신용카드를 연결해 놓기만 해도 이제 자동으로 코인으로 바뀌어가지고 결제가 되는 것까지 이미 다 돼요. 기술적으로 다 돼요. 그런 시대가 오고 이제 메타버스가 좀 주류로 좀 자리 잡게 되면 화폐 개념 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이게 뭐 달러로 거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제 채널에서 어제 찍었는데 어제랑 머리 되게 많이 다르지. 어제 머리 이랬거든요.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너희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 NPC, 논 플레이어블 캐릭터 말고 누군가 이게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터보님이 알바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뭐 알바를 몇 시간 하고 나서 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한 만큼 나갈 때 자동으로 결제가 돼. 터보님은 애초에 계좌에다가 이더리움을 넣어놔야 되고 아니면 아예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야, 프로그램만 잘 짜면 이게 근로 이미 하고 있어요. 기준 이거 다 필요가 없네. 다 필요 없어. 프로그램으로 전혀 필요 없어. 모든 거를 다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박물관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 딱 들어오면은 컴플레인만큼 바로 차감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지고 그런 게 완전히 자동화되는 거예요. 저 조금 이게 무서운 게 이제 메타버스로 완전히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주도권이 다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의 어떤 비즈니스가 훨씬 커질 거란 말이에요. 메타버스 그렇죠. 안에서의 비즈니스가 현실에서 비즈니스보다 이게 훨씬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세계가 유지가 되려면 현실에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천상의 세계, 메타버스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되게 고소득 또는 중산층, 최소 중산층인 사람들의 세계를 위해서 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이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오히려 메타버스 안에서 이게 사람의 일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일손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거든요. 시간. 근데 저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 안내가 필요해. 아니면 터보님 집 안내가 필요해. 그러면 이 사람의 시간을 싸게 쓰고 터보님 더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현실 세계는 오프라인도 잘 돌아갈 거예요. 잘 돌아갈 건데 이제 혹시 디스토피아적으로 오프라인이 점점 죽는다. 사람들이 더 이상 문 밖에 나오지 않고 외모를 더 이상 실제 외모를 꾸미지 않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 현실의 기반을 일괄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더 이상 모여 살 필요가 없으니까 저 외곽에도 이제 집을 뭐 이렇게 쫙 쥐어가지고 하나씩 다 살아요. 한 분씩 다 살고 이제 거기에 때가 되면 음식을 공급하는 거, 뭐 이렇게 뭘 치워주는 거 이런 것들을 아예 서비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메타버스 안에서 살면서 거기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도 하고 서류 작업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회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부가가치는 분명히 일어나고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메타버스가. 오프라인에서의 삶이 지금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질문을 좀 바꿔보면 네. 이제 메타버스랑 사실 가상화폐랑 또 연결고리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그 비트코인 ETF가 선물 무슨 상장 지수 펀드 이게 상장을 했잖아요. 네. ETF
ETF죠, 그게. 네. 근데 현물 기반 ETF는 상장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비트코인 현물은 사실 가격이 얼마로 책정해야 될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많은 시장이 분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시장 안에서 갑자기 엄청난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62,000불이 쭉 잘 유지되다가 최근 어젠가 그젠가 바이낸스에서 몇 분 만에 6만을 찍고 다시 올랐어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만큼의 거래의 이 밀도가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괜히 추종하게 ETF를 만들었다가 ETF보다 더 작은 규모의 현물 시장이 이 ETF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사실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물은 우선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다. 맞아요. 근데 선물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사실 그건 금융 상품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뭐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느 정도의 이제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물을 ETF로 만드는 것까지는 허용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뭐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현물 ETF를 현재 상황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현물 ETF를 왜 하려고 하느냐? 선물은 이거는 금융적인 문제인데 선물을 완전히 쫓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대요. 실제로도 그렇고 롤오버 비용이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쉽게 말해서 선물하고 현물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을 그대로 하는 뭔가를 사고 싶은데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현물 ETF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여기서 질문 드리는 게 우리가 네. 선물이니 현물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이제 선물 상장지수 펀드가 상장이 됐는데 뭐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코인 시장에? 뭐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비트코인 선물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이제 금융권 바깥에서 그냥 이제 사설 거래소들에서 거래가 되면서 한참 오랫동안 이제 지내다가 2018년도에 비트코인 선물을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됐어요. 비트코이너들이 환호를 했죠. 드디어 우리도 금융권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분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팔아 제낀 거죠. 근데 이제 선물이 있으면 당연히 현물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긴 하지만 ETF는 좀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S&P나 다우나 또는 코스피 ETF를 사실 때 내려가는 방향을 향해서 ETF를 사는 분들이 많나요? 별로 없어요. 네. 앞으로 코스피를 그냥 추종하는 따라가는 ETF를 사고 싶어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선물 ETF도 마찬가지예요. ETF를 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펀드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비트코인 괜찮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ETF를 사기 때문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입되는 돈에 따라서 현물가도 계속해서 이제 밀어 올려지는 그런 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위기가 오겠지만 예전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 사실상 완전히 이제 받아들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지금. 네, 채굴도 70%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중국 작살나면서 그렇죠. 중국은 0입니다. 0. 근데 중국은 어떤 악재가 나와도 우리랑 상관없어요. 이게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다 거죠? 반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적법하게 승인해서 난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희망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게 첫 번째로는 김치 프리미엄이 이번에는 없어요. 없어요.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는 저도 코인을 계속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갔을 때 20%까지 가고 적게 갔을 때 또 10%대는 유지가 됐었는데 첫 번째로 김치 프리미엄이 완전 없었단 말이에요. 김치피가. 그럼 그게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좀 적어진 건지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ETF 상장이라고 하는 호재가 반영이 됐고 뭐 저기 남미에 있는 어떤 국가도 자기네 법정화폐로 쓰겠다 지금 마찰 되게 많잖아요.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발 어떤 규제 리스크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곧 네. 이제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지금 이 호재와 악재가 반영된 이 지금 가격 6만 불대의 가격이 왜 10만 불대로 더 간다라고 믿으시는 건지 그 근거가 좀 궁금해요. 우선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누어 보면은 일단 김치 프리미엄부터 김프라고 할게요. 김프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프가 끼는 이유는 코인 시장이 과열되고 김치 코인들이 날뛰는 그런 때에 김프가 붙어요. 많은 돈이 유입되는 돼가지고 그게 이제 김치 코인에서 돌면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 원인은 모르겠지만 결과는 맞아요. 그게 되면은 김프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김치 코인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만 관심 있고. 네.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우리만 관심 있고 비트코인을 예전처럼 갑자기 막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없을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1억 돌파하면 또 한 번 들어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설마 1억 가겠어? 설마 1억 가겠어? 이러다가 1억 딱 찍으면 갑자기 이제 포모가 탁 오면서 나도 사야겠다. 포모 증후군이 이제 발현되는 거죠. 예, 저는 기물프가 다시 낄 때까지는 고점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앞으로 이게 10만 불 가는 거. 그래요. 비트코인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 크립토 시장의 근본화폐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근본화폐가 되냐면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코인들은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아요. 이더리움까지 포함해서. 이더리움 포함이죠. 당연히. 그때 뭐 이제 중앙 통제 장치가 통제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다 그랬죠. 맞아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 이번에 이더리움 욕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가격도 좋고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이번에 이제 또 하드 포크를 하면서 발행 정책 같은 게 이제 바뀌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것도 그렇지 이제 그 전부터도 일단 비트코인이 제일 최초의 화폐이기도 하고 가상화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면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 비트코인에 대한 근본 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코인들이나 또는 다른 회사들, 관계된 뭐 메타든 이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되는 근본적인 압력이 높아집니다. 근데 맨날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0만 불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믿음인 거네요. 네, 뭐 믿음도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면 비트코인이 떨어지거나 또는 그런 게 제 생각엔 가능성이 없지만 비트코인만큼 탈중앙화돼 있고 인기가 있고 믿음을 주는 그런 코인이 만약에 새로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경쟁하다가 질 수도 있겠죠. 근데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사용되기만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가격대는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보면은 차원이 다른 가격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벌써 1비트코인이 E클래스 한 대 값 네. 넘었죠. 그런 정도로 됐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비트코인 언젠가 영원을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있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단기 차익을 하려고 비트코인 투자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내가 늙어가면서 이거를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저 사실 샀다가 3,5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마음이 좀 아프긴 했는데 짜증은 좀 나더라고요. 계좌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지? 그랬는데 다시 회복돼도 크게 뭐 되게 기쁘진 않았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전혀 손절하지 않았어요. 손절도 안 했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사고 팔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신경 쓸 바에는 딴 거 맞아요. 투자하자. 저는 그런 주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서 수익률 낸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주식이랑 똑같아요. 많이 쳐서 1% 빼고는 다 잃어요.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마음이 너무 아플 때 그때가 살 때다. 제가 4년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똑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플 때만 사면 돼요. 평소에 사지 말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이제 중요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부터 코인 뭐 별별 얘기를 다 했는데 오늘 즐겁게 또 촬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해보니까 다 연결이 되죠. 네, 다 연결돼 있는 거죠. 하나의 맞아요. 고리죠. 네, 하나 얘기하는데 하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네, 네. 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